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네, 네, 잘 들리시나요? 네, 오늘 주말 아침인데요. 오전에 이렇게, 여러분들 비대면이지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화가는요, 여기 화면 좌측에 보이시는 르누아르라는 화가인데요. 르누아르란 화가를 소개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화면 잠깐 보시면, 이렇게 제가 오늘, 물론 좌우 역상이 되긴 하는데, 지금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오르세 그리고 오랑주리 미술관에서 가져온 세잔과 르누아르 두 화가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아, 혹시 보신 분들 계실까요? 그 오랑조리 오르세 미술관 특별전에서 세잔과 르누아르 이렇게 지금 10월 중순이었나? 그렇게 아마 시작한 걸로 기억하는데요. 보신 분들 계실까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세잔과 르누아르 전시를 지금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전시를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뭐 방학이 12월 중하순으로 뭐 알고 있는데요. 그 방학 때 또 아이들과 함께 보러 가실 계획을 세우신 분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를 보셨거나 전시를 보실 분들을 위해서 이 화가의 삶과 작품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현장에 가서 이런 설명을 듣기도 하시고 또 도슨트 설명을 듣기도 하실 텐데요. 그렇게 짧은 시간 동안 작품 안에서 설명을 듣다 보면 어, 여러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은 아무래도 감상에서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작품과 작가에 대한 설명을 한번 쭉 들으셔서 기억을 잘 하셨다가 작품 감상하시는데 사실은 뭐 원작을 저희가 직접 보기 위해서는 파리에 가야지만 볼 수 있는 작품이고 때때로는 파리에 가셔도 볼 수 없는 경우도 꽤 많으시죠. 왜냐하면 이번에 공개한 작품 중에 또 상당 부분은 보통 이제 수장고에 있거나 뭐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르세 오랑주리 미술관에도 사실 공개가 안 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기회에 작품을 보는 것이 굉장히 이제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이따가 보시겠지만 미술사에서 그다지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학술적으로 많이 다루는 화가는 분명 아닙니다. 하지만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그 화가가 뭐 유명하고 위대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문제를 굉장히 또 슬기롭게 헤쳐나간 그런 화가들 가운데 한 분이 또 이 오늘 소개해드릴 오기스트 르누아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두 가지 관점에서 이번 특강의 주제로 르누아르를 선택했습니다. 음, 우선 아까 우리 담당자분께서 제 소개를 간단히 하셨는데요. 저는 지금 한양대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인재원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국가인재원은 중앙부처의 고위공직자들, 뭐 주로 통상 저는 1급부터 5급에 해당하시는 공직자들에게 예술과 인문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물론 이제 똑같은 내용일지라도, 듣는 분들에 따라서 좀 내용이 좀 조절이 되겠죠. 그래서 학부생들과 그리고 이제 공직자, 뭐 이렇게 두 층을 주로 만나고, 그리고 이제 뭐 도서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외부 공공기관에서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파리에서 이제 대학을 나왔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들어오시는 분들이 사실은 어떤 분들이 들어오시나는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불특정 다수, 뭐 서초구민일 경우가 가장 많겠지만 그래도 어떤 분들이 들으시는지 사실을 가늠하기가 힘들어서 여러분들의 미술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럴까요? 뭐 수준이라고 하면 좀 과한 말이고 어느 정도 이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세 점의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점의 그림을 모두 아시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따라서 강의 내용을 좀 다소 조절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준비했는데요. 좀 늦게 들어오신 분들도 이 그림 보시고 아시는 분들은 꼭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어, 다들 아시죠? 뭐 모두가 다 아는 다빈치의 모나리자입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좀 바꿔볼까요? 왜 이 그림이 서양 미술사에서 왕자의 자리를 차지했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우리가 서양 미술사 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고 전 세계에서 어, 주관식으로 질문을 물어봐도 주관식 답변을 요구해도 뭐 아시겠지만 압도적으로 많은 분들이 서양 미술사를 대표하는 그림은 무엇일까요? 라고 물으면 1등은 압도적으로 다빈치의 모나리자죠. 지금 시점에서는. 그럼 왜 이 그림이 서양 미술사의 왕자의 자리를 차지했을까요? 네, 이게 이제 오프라인 강의면 많은 분들의 표정을 제가 볼 수 있어서 강의가 진행이 좀 수월하긴 한데 지금은 이게 약간 이제 보이는 라디오라고 할까요? 좀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상태인지 알 수가 없어서 제 독백처럼 강의가 흘러갈 수도 있어서 염려스러워서 이제 여쭤보는 것이니까요. 사실은 이 그림이 왜 그렇게 서양 미술사의 왕자의 자리를 차지했을까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지식이 필요하죠. 유럽사에 대한 지식도 필요하고 미술사에 대한 지식도 필요하고 그래서 간단히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인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피상적으로 모나리자가 제일 유명하지 뭐라는 정도와 이런저런 이유로 제일 유명한 거 아니에요라고 대답할 수 있는 건 좀 다르지 않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두 번째 그림은 역시 이 그림인데요. 이 그림도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 이 그림도 아시겠죠? 아시기는. 저 빈센트 반 고흐의 자화상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서양 미술사가 사실은 한국의 교양에 지금은 어쨌든 바로미터가 됐죠. 90년대까지는 한국의 교양의 바로미터는 문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청춘들이 그 시절에는 야, 너 그 책 읽어봤어? 뭐 그런 그 소설 읽어봤어?라고 물어봤죠. 그래서 조정래라든지 뭐 박경리라든지 이문열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 소설가들이 아주 그냥 요즘 말로 핫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 소설의 시대가 끝나고 시작된 시대가 바로 이제 영화의 시대였죠. 그래서 그 소설을 읽어봤어 해서 그 영화 봤어로 이제 물어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쭉 이어져 오다가 최근 몇 년 전부터 확실히 그 좀 트렌드가 바뀌는 것을 아마 많이들 느끼셨을 텐데 특히 코로나를 이제 이 기점으로 해서 영화의 시대가 저물었다 이렇게 보통 진단합니다. 영화의 시대가 저물고 미술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그래서 영화관이 지고 미술관이 뜬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서양 미술사가 한국 중산층들의 어쩌면 교양의 바로미터가 아닐까 이렇게 보는데요. 그래서 서양 미술사 강의를 뭐 저는 그걸 주로 하니까요. 미술사 강의를 하면 정말 많은 분들이 오십니다. 그만큼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봤을 때, 최근에 올해 우리나라에서 아주 역사에 남을 만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 전시회가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열렸는데요. 50만 명 정도 관람객이 들었습니다. 미술관 관람객 50만 정도면요, 영어로 치면 정확하게 몇 만이다라고 숫자로 환원하기는 쉽지 않으나, 한 1,500만 정도라고 보통 가늠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서울에서만 50만이었지 대전 시립미술관으로 이동 전시했을 때도 역시 한 15만 안팎으로 왔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시 이 관람객이 60만이 넘었다라는 것은 70만에 근접했다는 것은 영화로 따지면 엄청난 관객이죠. 네, 한 도시 인구죠. 꽤 큰 도시 인구가
한 70만, 80만 정도 되면 엄청 큰 도시잖아요, 사실. 그 도시 인구가 다 봤다라고 할 만큼 큰데, 생각해 보시면 영화관의 스크린 숫자와 이거는 뭐 공간도 하나고 여기 와야지만 볼 수 있고 뭐 그런 것 등등을 여타 다 고려해 봐도 물론 이제 엄청난 숫자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께서 제가 초기에 소개해드렸던 지금 서울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에서 하고 있는 이 세잔과 르누아르 전 가보시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도 역시 그러하고요. 정말 많은 전시들이 이제 방학을 즈음해서 많이 열리고 있는데요. 그만큼 우리가 전시라는 것이, 미술관 전시라는 것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다. 이렇게 어, 짐작해 볼 수 있고, 지금 뭐 확실히 짐작이 아니라 그런 시대죠. 그 정점에 있는 사람이 이제 어쨌든 빈센트 반 고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화가시죠. 여기까지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뭐 초등학교 정도만 나왔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림들이고요. 바로 이 빈칸, 이 세 번째, 요 오른쪽에 나오는 세 번째 그림을 아시느냐 모르시냐에 따라서 뭐 이렇게 말씀드려 좀 그렇습니다만 오늘 강의의 난이도가 조절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그림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서초구민 여러분. 저희 옆 동네인데 아시는 분 계실까요? 오, 마크 로스코. 일단 한 분 아시네요. 질문을 좀 넓혀볼까요? 예, 두 분 아시네요. 이름은 내가 기억을 확실히 못했지만 그림을 본 적은 있다. 카페에서 봤거나 뭐 어디 방송에서 봤거나 이렇게 지나가면서 예전에 어느 미술관 따라갔다가 본 적은 있는데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저렇게 색깔 칠해 놓은 화가를 본 적은 있다 하시는 분도 한번 본 적 있어요. 그러면 세 분 계시네요. 그래서 나머지 분들은 이 강의를 그냥 르누아르가 어떤 화가인가 이런 게 궁금해서 들었을 가능성이 큰 것 같아서 요 두 그림을 아는 수준에서 강의가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중고등학교 수준이거나 뭐 좀 더 보자면 대학교 교양 강의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마크 로스코라는 화가입니다. 그리고 저는 무용과 이런 여러 분야를 사실은 공부했습니다. 미술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장르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이 뭐 저의 성향이 그랬는지, 저희 프랑스 지도 교수의 성향이 그랬는지 좀 그랬습니다. 다채롭게 공부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신 분이셔서 미술사를 공부한 다음에 어떻게 보면 좀 생뚱맞아 보이는 것들이 있죠. 뮤지컬이든 뭐 공연이든 이런 현대무용이든 뭐 이런 저는 석사는 현대무용으로 했는데요. 그래서 이런 여러 분야들을 두루두루 공부를 해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긴 했으나 미술을 다른 분들과는 좀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된 또 그런 장점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이 오기스트 르누아르라는 화가도 기존에 뭐라 그럴까요? 뭐 도슨트라든지 미술사학자라든지 그런 분들께서 설명하는 르누아르는 좀 다를 수 있다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이제 국가인재원에 있다 보니까 뭐 카이스트라든지 뭐 이런 데서 이런 강의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요즘 올해뿐만 아니라 가장 큰 그런 거 있죠. 연말 되면 항상 꼽는 거죠. 올해의 단어. 아마 AI라는 단어가 올해의 단어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AI에 대해서는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만 AI 시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항상 인류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기술이 나올 즈음에는 여러 이야기들이 대부분 펼쳐지는데요. 뭐 좀 기술에 따라서 차이점이 있을 수는 있으나 대체로 인간들은 그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생각을 갖게 되죠. 엄청난 기대와 엄청난 공포, 뭐 두 가지를 갖게 되는데요. 희망과 뭐 불안 뭐 두 개를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AI라는 타이틀을 달고 나오는 기사를 보면 그래서 뭐 엄청나게 어떤 돈을 벌 수 있다 뭐 그런 거 있죠. 주식이든 산업이든 또 반면에 항상 나오는 게 뭡니까?
AI가 본격화됐을 때 유능 직종, 곧 사라질 직종 베스트 30 뭐 이런 거 있죠. AI가 일상화되면 반드시 사라질 직종 하면서 뭐 그 순위를 쭉 매겨서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어떤 사람들한테는 기회로 또 어떤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위기로 그렇게 인식되는데요. 그런 여러 어떤, 뭐, 지금은 누구도 모르죠, 사실. 일종의 예언처럼 하는 분도 많고, 예상처럼 하시는 분도 있지만, 예언이나 뭐 이런 것처럼 그냥 일종의 넘겨짚기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도 꽤 많은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어쨌든,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AI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딱 뭐 답을 알 수가 없죠. 돼봐야 아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렇긴 합니다만, 음, 우리가 항상 공부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특히 여기 오늘 학부모님들 계신다면 더더구나 공부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실 텐데요. 공부라는 것이 무엇인가는 여러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제가 갖고 있는 관점을 역사적으로 쭉 이렇게 생각해 본 결과 공부라는 것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정보, 지식, 지혜라고 세 가지 층위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보라는 것이 있고, 이 정보들을 잘 결합시킨 것이 지식이고, 이 지식이 자기의 삶에 녹아들어서 하나의 지혜로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보가 점이라면 지식은 점과 점을 이은 선분이 될 것이고, 지혜라는 것은 그 선분이 아니라 하나의 모양이 그려지겠죠. 형체를 그려지는 것이 이제 지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AI 시대라고 얘기하는 정확히는 저는 스마트폰이 보급된 이후 시대라고 보는데요. 스마트폰이 보급되고 나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검색되어지는 모든 것은 정보일 뿐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예전 시대에는 스마트폰이 보급되기 이전 시대에는 예를 들어서 단편적 지식들 있죠. 뭐 르누아르는 프랑스 화가로서 뭐 후기 인상주의 혹은 인상주의의 어떤 영향을 받아들인 고전적 화풍을 확립한 화가로서 행복을 전하는 대표적인 화가다. 뭐 이런 얘기 있죠. 이런 것도 지식이죠. 분명히 르누아르라는 화가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이 모든 것들은 제가 지금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께서도 르누아르를 검색하시면 바로 진짜 수초 만에 아주 체계적으로 알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검색되어지는 모든 것을 정보라고 그냥 큰 틀에서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과거 이전 시대의 지식이 지금은 정보로 어떤 면에서는 추락해버린 것이죠. 정보혁명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지식을 정보화시켰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대에는 정보는 많으나 지식은 점점 줄어들거나 지식은 스스로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겠죠. 지식은 저절로 주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식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점과 점을 이어서 만든 선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점처럼 많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점처럼 흩어진 이 정보들을 선으로 연결할 수 있는 어, 이 능력이 무엇일까? 그게 사실은 스티브 잡스가 얘기했던 융합적 사고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 얘기가 조금 먼 얘기여서 그 얘기는 이쯤에서 가름을 하고요. 중요한 것은 지식이란 것은 점과 점을 이어서 만든 선이다 이렇게 보는데 어, 이것도 어떤 분들은 야 그것도 그냥 이렇게 챗 GPT나 이런 거 잘 이용하면 다 점으로 이 정보로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냐, 검색되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하지만 그렇게 되었을 때 그것은 다시 지식으로 추락한다는 것이죠. 추락이라고 해서 나쁜 뜻으로 느껴지는데요. 꼭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지식이라는 것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식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본인의 의지와 상상력과 생각으로 스스로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이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지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부라는 것은 예전부터 논어 이후로 항상 하는 말이죠. 공부라는 것은 공부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공부다. 이런 얘기를 항상 하죠. 그런 것처럼 어쩌면 지금에서야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더 도드라지는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공부를 하는 이유는 그럼 이런 시대에 공부를 왜 하는가 하면 어, 저는 조금 약간 낭만적인 얘기라고 어떤 분들은 말씀하시는데요.
사는 동안에는 보다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야 공부가 된다, 이렇게 봅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지금보다는 조금 더 좋은 사람, 좀 더 나은 사람으로, 그걸 굳이 발전이라고 한다면 발전이겠죠. 가치가 높아진다면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고, 어쨌든 보다 나은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분들이 공부를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보다 많은 것들을 알고, 보다 많은 것을 생각하며, 보다 많은 아름다움을 느끼며, 조금 더 풍성한 사람이 되고 싶다. 조금 더 내면이 풍부하여서 남들이 봤을 때 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있는 분들께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말 아침에 이런 강의도 듣고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모든 시대는 그 시대의 가장 이상적 인간상들이 있는데요. 그 말은 그 시대가 구현하고자 하는 가치를 구현해낸 사람을 가장 이상적인 인간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정보혁명 이후에 가장 뭐 이상적인 인재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 크게 이제 두 명이라고 하면 첫 번째는 역시 애플의 스티브 잡스고 두 번째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 이렇게 볼 수 있죠. 요즘은 뭐 테슬라 회장도 그렇고 여러 또 볼 수 있는데요. 좀 더 길게 봤을 때 그 두 분이 참 중요한 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 특히나 스티브 잡스가 했던 말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애플이라는 회사는 테크놀로지와 리브라 아츠의 교차점에 위치한 회사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테크놀로지라는 것은 이제 공학이고 리브라 아츠라는 것은 어, 정확하게 지적하면 자유학의 뭐 이런 뜻인데 요즘 한국어로 그냥 편하게 번역을 하면 교양이라는 뜻입니다. 즉 인문학이라는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요. 물론 영어에서 인문학이라는 것은 휴머니티즈라고 하죠. 그 좀 다르죠. 언어 자체는. 하지만 이 교양이라는 것도 결국은 인간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가 뭐 등등을 이제 알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 인문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은 기술과 그 과학과 어쩌면 인문학의 교차점에 위치한다. 이런 회사로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인문학이라는 것은 인간이 지금 갖고 있는 생각과 행동을 바꾸는 그런 학문이 아닌가. 예전에는 인문학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역사, 문학, 철학, 뭐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요. 지금 시점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점과 점을 이어서 지식을 만들어야 되는 시대는 어떤 시대겠어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이 틀렸을지도 모른다. 혹은 다른 관점에서 봐야 될지도 모른다. 절대적인 지식이나 절대 진리라는 것은 오히려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훨씬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즉 AI 시대에는 조금 더 부합한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아는 것이 발목을 잡을 때가 참 많죠. 차라리 몰랐으면 어떤 상황에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데 내가 이걸 알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스스로를 좀 가두는 일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논어에도 지식이라는 것이 담장이 되어서는 안 되고 창이 되어야 된다. 뭐 그런 논지의 말이 있죠. 그런 것처럼 지금 시대가 오히려 더 그런 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인문학은 인간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는 학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써왔던 책들이 이제 대체로 이런 책들이 있고요. 그래서 미술과 여러 분야의 책을 썼지만, 여기에 일관되게 이제 하고 싶었던 얘기들은 대체로 그런, 인문학적 관점에서 이제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AI 시대와 공부, 그리고 이 AI 시대의 예술을 공부해야 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자유로운 상상력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논리와 정보 이런 쪽에 좀 갇혀져 있는데 그에 비해서 조금 더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기우기 위해서 예술을 좀 접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 오늘 소개해드릴 화가 르누아르를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파리에 가시면 대표적인 미술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오르세 미술관이죠. 오르세는 원래는 이 기차 역이자 그리고 이제 호텔이었다가요 미술관으로 바꿨는데 이 미술관에 가서 사람들이 가장 먼저 찾는 그림은 혹시 여기 오르세 미술관 가보신 분들 계실까요? 이렇게 침묵하면 마치 라디오 방송에 사고 난 것 같이 끊어진 줄 아시겠네요. 오르세 미술관 가보신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신가요? 파리에 가시면 뭐 여러 미술관이
이삭 줍는 사람들을 밀레 그림 맞아요. 그 그림이 있는 곳이 오르세 미술관입니다. 이 루브르 미술관의 대각선 편에 있죠. 대각선 그 센느강을 마주보고 약간 비스듬히 마주보고 루브르와 오르세가 서로 이제 있는데요. 이 오르세 미술관에서 사람들이 가장 먼저 찾는, 이 말은 가장 좋아하는이라는 뜻으로 제가 썼는데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림이자 뭐 가장 좋아하는 화가는 역시 빈센트 반 고인 것 같습니다. 빈센트 반 고의 그 롱강의 별밤이라는 그림, 혹은 자화상,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고흐의 그림이죠. 그 자화상이나 아니면 해바라기, 뭐 이런 그림들을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지 않나 싶어요. 이런 모네 그림도 있고, 뭐 고갱도 있고, 드가, 발레리나를 주로 그렸던 뭐 드가라는 화가도 있고, 참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어떤 그런 화가들이 꽤 많이 있죠. 그래서 루브르 미술관은 뭐 훨씬 더 방대하기도 하고, 너무 사실 그림들이 어떻게 보면 루브르 미술관은 서양 역사라든가 신화라든가 아니면 종교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모르고 루브르에 가시면 사실 그림이 하나도 이해되지 않죠. 대부분 이제 그런 내용들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들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좀 그냥 책에서 봤던 미술사 책이든 미술 교과서에서 봤던 그런 아주 유명한 작품들 그런 몇 점을 보는 즐거움은 있으나 그림을 보면서 뭐, 그림 보는 재미가 이런 거구나라는 걸 느끼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반대로 이 오르세 미술관은 사실은 보면 아는 그림이고 알고 보는 그림은 아니어도 되죠. 사실은 뭔가를 역사나 신화를 알아야만 보이는 그림은 아니니까요. 그냥 보면 즐거운 그리고 색채의 향연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이 많으니까 이 오르세 미술관은 훨씬 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보고 있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는, 그리고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빈센트 반 고흐 그림을 보면서 되게 행복해하거나 막 즐거워하거나 뭐 그러긴 좀 어렵죠. 아무래도 그 사람의 삶도 알고, 그림도 조금 뭐 그렇게 그래 저렇게 열심히 그리고 열정을 다해서 그렸는데 살아서는 영광을 누리지 못한 좀 불쌍한 화가 뭐 이런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고흐의 그림은 조금 상대적으로 덜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보자마자 기분 좋고 행복하게 만드는 화가는 바로 이 오기스트 르누아르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사람은 1941년에 태어나서 1919년에 돌아가셨는데요. 그러니까 뭐 60세, 거의 한 80세 정도 사셨죠. 당시로서는 꽤 장수하신 편인데요. 노년에 이제 류머티즘이 좀 심해져서 어, 햇빛이 따뜻한 남프랑스에 내려가서 살았습니다. 이 르누아르라는 화가를 보시면 음, 이 미술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요.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화가입니다. 이런 화가들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미술사에서 굉장히 뭐 중요한 막 이렇게 미술사 책을 100페이지 쓴다면 한 화가에게 뭐 두세 페이지, 서너 페이지를 써야 되는 그런 화가들이 있는가 하면 거의 뭐 언급이 안 돼도 되고 아주 짧게만 써도 되는 그런 화가들도 있죠. 그건 비중의 차이입니다만 보는 사람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겠으나 현재 시점에서 미술사의 큰 줄기로 봤을 때는 그다지 그렇게 막 엄청 중요한 그런 화가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참 좋아해요. 뭐 이런 화가들이 여럿 있습니다. 뭐 클림트도 그렇고, 뭐 샤갈이 참 또 대표적인 또 이런 부류의 화가죠. 그리고 이제 이 르누아르가 있는데요. 어, 이 르누아르가 왜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가 하면 이 사람 인생에서 크게 한 세 번 정도의 선택이 있다. 이렇게 저는 분류합니다. 이게 뭐 한 사람의 인생을 뭐 딱 세 번의 가장 결정적인 선택이었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잘 이렇게 초심자들이나 아니면 이제 아마추어들에게 이 사람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의 방법으로 선택한 것이지 이게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후대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후대에서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삶을 자칫 잘못하면 잘못 소개될 수도 있는 여지가 항상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 화가의 긴 삶을, 음, 그냥 크게 한 세 가지 요소로 한번 살펴보는구나. 이 정도로 넉넉하게 이해하시는 것이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첫 번째 포인트는 샤를 글레르라는 파리에 있는 아뜰리에에 이제 들어간 사건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요 이전의 삶을 보면 신은 왜 그런 사람들 있죠. 뭐 그렇게 요즘 애들 말로 신이 얘한테 모든 걸 다 줬어. 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 있죠. 뭐 집안도 좋고 외모도 좋고 뭐 머리도 좋고 뭐 재능도 있고 예의도 바르고 뭐 되게 그런 분들 있죠.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근데 그런 비유로 따지자면 신은 르누아르에게 진짜 거의 모든 걸 다 준 것 같아요. 외모도 좋고 성격도 좋고 정말 다정다감했거든요. 여기 쓰신 분 말씀처럼. 그리고 뭐 노래도 정말 잘했습니다. 성악가로서. 그래서 프랑스의 그 유명한 그 작곡가 중에 아마 아베 마리아라는 곡이 있어요. 그 여러 뭐 작곡가들이 만들었지만 그 프랑스의 대표적인 그 작곡가 중에 한 명의 샤를 구노라는 분이 있는데 그 샤를 구노가 이 어린 르누아르에게 이렇게 진지하게 이 성악가가 되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안했을 정도로 노래도 굉장히 잘했습니다. 음, 그리고 그림도 그냥 타고나길 잘했어요. 잘 그렸습니다. 그래서 진짜 거의 모든 걸 다 가졌는데 딱 하나 주지 않는 게 있다면 돈을 안 줬어요. 경제력. 그러니까 굉장히 가난한 집에 태어났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그림을 잘 그렸으니까 이걸 뭘 할까 하니까 이제 그림을 잘 그리는 재능을 이제 키우는 쪽으로 갔겠죠. 그래서 그 그릇이나 도자기 같은데 그림 그리는 일을 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래서 그걸로 돈을 벌었는데 어느 날 갔더니 이제 공장에서 해고가 되는 거죠. 야, 이제 내일부터 나오지 마. 이렇게.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어, 공장에 사람이 그리던 그림을 기계로 찍게 된 거예요. 이게 19세기 중후반 산업혁명 이후니까 기계들이 이제 그런 거를 대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생각하면, 우리도 뭐 AI가 어떤 사람들을, 어떤 직업을 해고를 많이 시키고 있고 지금 대규모 감축에 이미 아마존 같은 데 많이 나섰죠. 그렇게 보면, 이게 이제 그 시대와 저 시대와 원인은 다르나 비슷한 원인이긴 하죠. 기술의 발달이라고 보면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르누아르가 졸지에 이제 직업을 잃은 것이죠. 근데 집이 가난하니까 당장 돈을 벌고 살아야 되는데 뭘 할까 하다가 자기가 잘한다는 것이 그림을 잘 그렸으니까 그림 그려서 이제 그 먹고 살아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화실에 들어갔습니다. 그게 이제 샤를 글레르라는 화실인데 이 화실에 들어갔더니 이 사람은 그림 그리는 재능이 있어서 화실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림 그리는 재능. 근데 이 시대 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림을 생각을 하고 그려야 돼요. 그림이 손의 기술에서 머리의 기술로 넘어가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림 자체만 잘 따라 그리는 시대에서 너의 그림을 그려라 하는 시대로 넘어갔어요. 그 변곡점을 누가 만들었냐면 마네라는 화가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마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르누아르한테. 실수로 화가가 된 점잖은 녀석이다. 이 말은 뭐냐면 실수로 이 말은 뭐겠어요? 만약에 그릇 공장에 그 기계가 도입 안 됐으면 계속 그냥 거기서 열심히 그림 그리고 잘 살았을 애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애는 참 괜찮은 애인데 점잖은 녀석 이렇게 그러니까 물론 마네가 르누아르보다 이제 선배입니다. 나이도 많고. 보니까 이제 마네는 모네랑 친했고 모네는 르누아르랑 친했어요. 그래서 셋도 되게 친하게 지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화가가 된 애인 거야. 이 실수로 화가가 된 점잖은 녀석 이 말에는 뭐가 있냐면 마네가 실제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모네한테, 야, 쟤 애가 참 괜찮은 애 같은데, 애가 그림을 참 못 그린다. 그러니까 빨리 다른 직업 찾아보라고 해라. 그런 취지의 말을 진짜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네 생각에 마네가 왜 그림을 못 그린다 그랬냐면, 저 시대에는 본인에 의해서, 즉, 마네에 의해서 잘 그린 그림의 기준이 뭐였냐, 바뀌었어요. 뭐, 만에 이전에는 어떻게 보면 선배들처럼, 대가들처럼 잘 따라 그리면 잘 그린 그림이었어요. 그게 이제 고전주의, 역사화 뭐 이런 겁니다. 그런데 마네가 이 아름다움의 기준을 바꿔놨어요.
회화에서 그림을 잘 그린다, 아름다운 그림을 그린다는 뜻은 뭐냐면 남들처럼 그렇게 그리는 것이 아니라 너의 독창적인 그림을 그려야 된다. 뭐 그런 거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데 이제 르누아르는 그림에 어떤 생각을 넣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어려워했어요. 어색해했다 그래야 할까요? 왜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이제 예쁜 걸 예쁘게 그리는 화가였으니까요. 그러니까 마네가 볼 때는 그 재능이 없다는 것은 손의 기술은 있으나 머리가 좀, 그러니까 그림에 생각을 넣으려고 하지 않는다. 뭐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네가 모네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모네가 그 이야기를 전했는지 안 전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안 전했을 가능성이 더 크겠죠. 그죠? 그리고 또 한 명의 화가, 아이고, 한 명의 화가는 누구냐 하면 고갱입니다. 고갱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고갱의 말도 같은 말인 거죠. 둘 다 막 노력해서 잘 그린다기보다는 그냥 그림 자체를 그냥 잘 그리는 그런 화가가 되었다. 뭐 이런 취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요 그림이 당대의 잘 그린 그림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그림은 요렇게 그려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역사화, 신화 이런 게 이런 그림인데 이게 1863년 살롱의 우승작이란 건 뭐냐면 살롱은 국가미술대전이라고 1년에 매년 화가들이 그림을 응모하고 그중에 이제 그림을 1등 그림을 뽑습니다. 근데 1863년도에 그러니까 르누아르가 41년생이니까 20대 초반이겠죠. 22, 3살 무렵에 이 그림이 살롱의 우승작이 되고 당시 이 프랑스의 제2제정의 황제였던 나폴레옹 3세가 이 그림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황제가 선택한 그림이다. 이 말은 뭐냐면 이것이 아름다움의 기준이고 이 그림이 아름다움이며 그림은 화가들은 그림을 이렇게 그려야 된다라는 그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그리면 잘 팔려요. 그리고 이런 그림들을 사람들은 잘 그린 그림이라고 생각했고 좋은 그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르누아르는 어떤 그림을 그렸냐 하면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이런 그림을 그리니까 살롱에서 뽑아줄 리가 없죠. 다시 한번 보시면 이런 그림을 그려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여전히 물론 시기적으로는 20여 년 후지만 이때도 여전히 이런 그림을 그려야 된다고 프랑스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이런 그림을 보고 잘 그린 그림이다. 지금 오늘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 알렉산드르 까바넬이라는 사람의 비너스의 탄생이 이 르누아르의 이 초상화, 여인 초상화보다 훨씬 잘 그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많으실 것 같아요. 사실 1번과 2번 그림 중에 잘 그린 그림이 뭐냐 하면 1번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러니까 이 1번 그림 같은 경우는 황제가 사니까 귀족도 사고 부자들도 사고 이런 그림을 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그리면 누가 사냐는 거죠. 좀 비유의 말이지만 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이 르누아르 그림은 저 여자분이 사야 돼요. 이 그림. 이 그림 저 여자분이 안 사면 누가 사겠습니까? 당시에 그림 살 돈이 있는 상층 부르주아지들이 이 그림을 사겠습니까? 누군지도 모르는 저 여자를. 유명 연예인이거나 뭐 유명 귀족이면 그나마 저 그림을 살 수도 있으나 그냥 누군지 모르는 저 흰옷 입은 여인을 왜 사냐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안 사겠죠. 그냥 안 팔린다는 겁니다. 1887년이면 빈센트 반 고흐가 파리에 도착했을 때예요. 88년에 도착하거든요. 그 고흐가 87년에 도착하네요. 그래서 88년, 89년 네 그렇게 되니까 그때도 여전히 이런 그림들은 안 팔리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림들을 그려봐야 소용이 없었다는 거죠. 이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저 말 타고 있는 저 여자분이나 아들이나 이렇게 둘이 타고 있는 이 모자지간, 물론 이것은 이제 주문 제작한 그림인데, 주문 제작에서 그린 거 아니면 사실 이 국가미술대전이라고 하는 살롱에 뽑히기는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누가 저런 그림을 사겠냐는 거죠. 누군지도 모르는 저 여자와 남자가 타고 있는 말을 타는 그림을 살 리가 없죠.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이런 그림을 그리면 안 되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이런 그림을 그렸어야 돼요. 이런 그림을 그려야 팔리니까. 근데 이런 그림이 뭡니까? 고전의 아류작들이죠. 고전의 아류작을 그려야
당시에는 팔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오르세 미술관에서 유명한 화가들은 고전의 아류작을 그리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고전의 아류작이 아닌 나는 나의 그림을 그리겠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알렉산드르 까바넬이라는 화가보다 마네, 모네, 뭐 고흐 이런 화가들이 훨씬 유명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다른 그림을 그리겠다.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면서 그림을 향한 사람들의 생각도 서서히 바뀌던 시점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생각의 변화의 속도보다 뭐 한 발, 반발 빨리 이 생각을 바꿨던 사람들이 이제 마네, 모네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 그 르누아르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은 역사의 중요한 미술사의 중요한 화가로 이제 이름이 남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저 시대에 유명했던 화가, 당대에 유명한 화가 중에 최고 유명했던 화가는 에르네스트 메소니에라는 화가가 있는데 아무도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죠. 그림도 모르시고요. 그 화가는 오르세의 작품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사람 그림을 열심히 찍거나 그 사람을 봤다고 이렇게 뭐 자랑하지는 않겠죠. 기법이라는 것은 일단은 르누아르는 상당히 고전적인 화풍이어서 모네처럼 완전히 다르지는 않으나 소재면에서 차이가 있죠. 소재적으로 봤을 때 당대를 그리지 않았습니다. 고전주의는 신화, 역사 이런 걸 그려야 되고 당대를 그릴 때는 위대한 영웅을 그려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뭐 그런 게 아니죠. 일반 사람들의 평범한 삶을 그리고 여가를 보내는 일반인들을 그렸다는 소재적 측면 그리고 이제 뭐 주제도 그렇죠. 그리고 빛을 묘사하는 방식도 상당히 좀 밝고 맑게 칠한다. 뭐 이런 기법의 차이, 이런 많은 부분의 차이가 이 그림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래서 어쩔 수 없이 화실에 등록했던 이 르누아르가 화실에서 정말 좋은 동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르누아르 인생에서 참 중요한 변곡점이 되는데요. 모네나 다지유, 시슬리 같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그림을 그려야 돼. 나는 나의 그림을 그리겠어. 선생님이 그리라는 그림은 이미 옛날 그림이야. 나는 내 시대의 그림을 그리겠어.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화가들이 많은 화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르누아르는 상대적으로 그런 생각을 그렇게까지 하지 않던 화가였는데 이 화실에서 이 동료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서서히 그래 나도 그림을 저런 고전의 아류작이 아니라 뭔가 나의 그림을 그려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청춘의 시절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유학 생활을 길게 하면서 느꼈던 경험 중에 하나는 누구랑 어울려 놀 것인가인 것 같아요. 영양도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뭐 유유상종이다 이런 말도 하는데요. 뭔가 그 시절에 내가 누구랑 이렇게 자주 어울리는지가 부지불식간에 그 사람한테 영향을 많이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이렇게 말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질 좋은 인간들과 청춘의 시절을 어울려서 지내다 보면 나 스스로도 좀 더 그런 질 좋은 인간들을 닮아가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이제 가까이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많으면 제일 좋겠죠. 가까이 그런 사람이 없으면 멀리 있는 사람을 가까이 있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만나는 것. 그게 이제 뭐 공부라고 볼 수 있죠. 내가 직접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위대한 뭐 영웅이나 뭐 영웅이란 말은 좀 과한 것 같고요. 제가 존경하는 어떤 사람을 만날 수는 없죠. 직접. 하지만 역사 속에 있는 예를 들면 뭐 베토벤이라든지 아니면 또 누가 있을까요? 뭐 고흐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분들 계시죠. 자기 자신보다는 공동체를 위해 살았던 또 그런 분들 종교가 다르더라도 뭐 프란치스코라든가 이 성인 그런 분들 그런 어떤 분들을 가까이 하면서 매일 지내다 보면 본인도 스스로도 좀 그런 질 좋은 인간이 되어 가지 않나 그 싶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어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배우는 것도 있지만 주변 친구들한테 더 많이 배우죠. 제가 유학 가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세계적으로 이름난 학교들의 공통점은 물론 이제 훌륭한 이제 교수진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교수진이 훌륭하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선생님이 어떤 굉장한 어떤 연구 업적이 있고 대단한 작품을 창작해내는 능력이 있다. 이것은 좀 당연시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내 옆에 있는 나랑 같이 수업 듣는 나랑 같이 작업하는 친구가 나보다 훨씬 좋은 작업을 할 때 그때 사실 엄청난 자극이 되거든요. 엄청난 모티베이션이 돼요. 아니, 나보다 선생님이 잘난 건 뭐 당연한 얘기잖아요. 근데 내 옆에 있는 아르헨티나 친구, 내 옆에 있는 뭐 예를 들면 프랑스 친구, 내 옆에 있는 뭐 일본인 친구, 이런 사람들이 나보다 뛰어나면 이거 어떡하지? 이러면서 막 뭐 좌절도 하기도 하죠, 물론. 그렇지만 그게 엄청난 자극제가 되어서 내가 이렇게 좀 안주하려고 할 때 굉장한 발전의 동력이 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실력 있는 그런 사람들과 이제 어울리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르누아르는 그런 뭐 어쩌면 행운 같은 게 있었고 그 행운의 일시적 행운이 아니라 자기 삶을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로 삼았다는 것은 역시 르누아르도 그런 또 좋은 인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 인생의 두 번째 모멘텀이 되는 것은 클로드 모네라는 화가인데요. 이 모네와 르누아르의 관계는 되게 서로 보완적 관계라고 저는 보고 굉장히 좋은 파트너처럼 보입니다. 이 둘의 관계가. 물론 이제 고우와 테오, 동생 테오와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일방적으로 테오가 고우를 도와줬다 이렇게 보이지만 물론 좀 더 자세히 보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형제지간의 가족 간의 그런 관계가 아니고 이런 친구, 성인이 되어서 만난 친구잖아요. 우리로 치면 뭐 직장 동료라고 해야 되나요? 대학교 친구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건데 그 10대 시절을 같이 보내지 않고 20대 시절에 만난 친구인데도 서로 이렇게 서로를 발전시키면서도 서로를 질투하지 않고 잘 지낸, 심지어 이 둘은 정치적 성향도 극단적으로 달랐습니다. 한 명이 진보면 한 명이 보수였고, 뭐 그런 식으로 완전히 달랐는데도 생애 후반부까지 굉장히 잘 지낸 그런 화가 친구거든요. 그래서 이 모네가 어쩌면 모네를 만난 것이 르누아르한테는 굉장히 큰 하나의 변곡점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 르누아르 인생에서 그리고 모네 인생에서 르누아르가 좀 빠질 수 없는 또 그런 서로 좋은 친구이자 동료이자 또 어떻게 보면 페이스메이커이자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네에 대한 얘기 잠깐 이제 설명을 해드릴 텐데 모네는 그럼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모네는 마네와 쿠르베를 존경했습니다. 이 그림은 모네가 그렸던 풀바디의 점심이라는 그림인데 미술사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풀바디의 점심은 바로 이 그림이죠. 이 만의 대표적인 작품이고 사실 이 그림이 아까 보셨던 그 비너스의 탄생과 같은 해에 그 국가미술대전 살롱에 이제 냈다가 낙선작입니다. 하지만 서양 미술사에서 어떻게 보면 다빈치와 라파엘로가 만들었던 고전의 성을 무너뜨린 그림을 꼽으라면 이 풀바디의 점심을 지금 꼽을 수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루브르 미술관에서 가장 중요한 화가는 누구인가? 뭐 당연히 뭐 다빈치이고 모나리자겠죠. 그렇다면은 오르세 미술관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오르세 미술관 관장이면 절대로 이 미술관 밖으로 반출하지 않을 그림을 꼽으라면 화가를 꼽으라면 역시 마네입니다. 마네의 풀바디의 점심과 올랭피아 이 두 점이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작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그 마네의 의 영향을 받아서 나도 저런 마네처럼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그림을 그려야겠다라고 다짐했고 결심했고 실현했던 화가가 모네인데요. 모네는 저 그림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저 그림을 똑같이 그린 화가들은 꽤 많습니다. 세잔도 있고요. 굉장히 여러 화가들이 저 그림을 다시 그렸는데 모네는 이렇게 그렸습니다. 모네는 저 풀바디의 점심을 보고 자기식으로 그렸는데 이거 어떻게 그렸냐 하면 일단 제가 이걸 좀 치우겠습니다. 요 보시면 왼쪽에 있는 패널 두 개가 있죠. 화면 보시면 이 왼쪽 패널 두 개에서 사람의 크기가 실제 인물 크기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키가 170이면 저 실제 키에 근접한 크기로 그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거대하게 그렸다 이 뜻인데
패널 보시면 여기 왼쪽에서 네 번째 여기 앉아 있는 남자분 있죠? 왼쪽에 네 번째 앉아 있는 저 남자분이 바로 구스타브 쿠르베라는 사실주의의 프랑스 사실주의를 대표하는 화가이죠. 이 구스타브 쿠르베이고요. 근데 그림 잘 보시면 이 오른쪽 패널 두 개가 있죠. 두 번째 패널 보면 여기 이 원피스가 여기 옆에 있는 사람께 있죠. 오른쪽 그림 보시면 확실히 똑같은 그림인데 좀 다르죠. 왜냐하면 모네가 청춘의 모네가 나 이거 이 크게 똑같이 그릴 거야. 큰 크기로 그릴 거야 했는데 세 번째 패널, 오른쪽에 있는 이 세 번째 패널은 도저히 자기가 그걸 구현해내지 못한 실력이었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세 번째 패널을 그냥 부셔가지고 어, 난로에 넣었다. 이렇게 가장 강력한 추측은 그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른쪽 세 번째 패널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르세 미술관 가시면 저 왼쪽 두 점 저렇게 되어 있는데 저걸 그리고 나서 다시 그냥 한 점에다가 다시 그렸던 것이 이제 크기는 좀 다르겠죠, 당연히. 좀 작은 사이즈로 다시 그린 게 오른쪽 그림이에요. 이 오른쪽 버전은 오르세가 아니라 러시아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두 그림을 나란히 감상할 일이 적은데 어쨌든 이 모네는 기본적으로 마네와 쿠르베를 존경했다. 즉 모네 시대의 주류는 아까 누구였습니까? 알렉산드르 까바넬, 뭐 윌리엄 아돌프 부그로 뭐 이런 화가들이었거든요. 그런 화가들이 아니라 그런 주류의 화가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저 당시에는 비주류의 화가였고 새로운 그림을 추구했던 자가 바로 이 마네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네가 마네의 길을 추구했다. 이 말은 나도 저분 마네처럼 새로운 그림을 그려야겠어. 이런 어떤 의지가 있던 화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 그림에서 오른쪽 그림으로 넘어오는데 불과 몇 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은 이 젊은 화가들이 그런 게 있어요. 나도 저 대가처럼 저런 그림을 그려야겠어. 이렇게 생각할 때 그 그림을 따라 그리다 보면 그냥 아류작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크루베와 만의 아류작을 그리는 화가들은 꽤 더 많겠죠. 그런데 모네는 나도 저들처럼 혁신적인 그림을 그리겠다. 그들의 생각을 배우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들의 그림을 따라 그리겠다가 아니라 저들의 그림에 담긴 그 혁신적인 생각을 배우겠다. 그래서 나도 혁신적인 그림을 그리겠다. 이렇게 해서 왼쪽 그림처럼 그리다가 1872년도에 오른쪽 그림처럼 그렸습니다. 저 오른쪽 그림 제목이 바로 인상해돋이이고 제1회 인상주의전에 냈던 그림이죠. 바로 저 그림, 인상해돋이란 저 그림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상파라는 단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 생각해 보면 모네가 저 왼쪽 그림에서 오른쪽 그림으로 건너가는데 한 4, 5년 걸리는데요. 저 4, 5년 기간 동안 정말 많은 생각을 하고 정말 많은 도전과 뭐랄까 습작을 거쳐서 마침내 사물을 담게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물을 본 나의 인상을 그리겠다. 이렇게 해서 오른쪽 그림을 그리게 된 것이죠. 그런 모네의 영향을 받아서 아까 보셨던 이 자기 여자친구의 그림, 여자친구를 주인공으로 해서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왼쪽 그림은 이제 모네가 1866년도에 그린 그림이고요. 그리고 1870년인가요? 나중에 르누아르는 좀 뒤에 이제 이 그림처럼 실물 크기, 저 까미유의 실물 크기거든요. 저 실제 키 크기에 근접한 그 큰 사이즈의 그림을 그렸는데 특히 왼쪽 그림, 모네 그림 왼쪽에 보시면 치마에 초록색과 검정색이 굉장히 색감이 지금 봐도 탁월하죠. 그런 것처럼 요거를 오른쪽에 이제 르누아르가 이제 비슷하게 야외에서 이제 그렸는데요. 둘 다 아주 탁월한 작품입니다. 그리고 모네와 요 시절에 이제 모네와 함께 그림을 그리러 다니던 시절에 르누아르가 했던 말인데 참 좋은 동료다. 이제 가난하지만 참 좋은 동료다. 물론 배는 고프지만 그래도 하고 싶은 게 있고 하고자 하는 게 있고 그것을 해 나가는 하루하루가 되게 즐겁다. 뭐 그런 뜻이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르누아르의 모네에 대한 이 말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르누아르는 예술적 의지가 강한 화가가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셨다시피 모네가 나는 쿠르베와 마네 같이 새로운 생각을 가진 새로운 나만의 그림을 그리겠다라는
그리고 그에 대해서 이제 저항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제 돌파해가는 좀 더 그런 캐릭터의 사람이었어요. 반면에 르누아르는 그냥 타고나기를 그림을 물론 이제 모네도 어린 시절부터 그림을 굉장히 잘 그렸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에 이미 지역 신문에 캐리커처 같은 걸 그려서 또 뭐 요즘 말로 하면 뭐 알바라고 할까요? 용돈이라고 할까요? 그 꽤 큰 돈을 벌 정도로 굉장히 실력이 있는 화가였는데 아까 보셨다시피 크루베와 마네의 영향으로 야, 현실을 똑같이 담게 그린 건 의미가 없어. 나는 저 선배들처럼 완전히 새로운 어떤 생각을 가진 그림을 그릴 거야. 해서 이제 인상해도지 그 인상파의 대표적인 화가가 이제 거듭 나게 되는데요. 반면에 르누아르는 그에 대한 생각은 좀 확실히 부족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끝없이 이렇게 좀 지칠 것 같고 그냥 남들처럼 그려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확실히 투자적 기질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말은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점의 그림을 보여드릴 텐데요. 둘 다 정말 가난했어요. 먹고 살기 힘들고 오늘 저녁에 뭐 먹을지도 모르고 막 그 물감 살 돈도 없고 엄청 가난했습니다. 그렇지만 뜻을 갖지 않은 친구와 함께 있음으로 해서 굉장히 즐겁고 희망을 갖고 그림을 그릴 수 있었는데요. 지금 이렇게 두 점이 있죠. 요 똑같은 이게 개구리 연못이라고 하는 파리 근교에 있는 아주 유명한 당시의 유원지였는데요. 이 그림 보시면 하나는 모네가 그렸고요. 하나는 르누아르가 그렸습니다. 같은 장소에 그려진 두 그림인데 혹시 보시면 누가 어느 게 르누아르 그림인지 혹시 보이실까요? 두 그림 가운데 어느 게 르누아르 것일까? 왼쪽이 르누아르 것 같다. 왜 왼쪽이 르누아르 그림일까요? 모네와 르누아르의 차이, 뭐 사실은 모네와 르누아르의 차이가 뭐냐, 이거를 딱 한마디로 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한 분씩, 한 분은 왼쪽, 한 분은 오른쪽. 1대1이네요. 오른쪽, 1대2인가요? 아까 옷의 주름만큼이나 물결이 진짜 같아 보인다. 그래서 이제 르누아르가 왼쪽이다. 오른쪽이 좀 많네요. 왼쪽이 한 분이고, 오른쪽이 네 분. 왼쪽이 르누아르. 좀 더 밝은 느낌이 난다. 2대 3가요, 지금? 자, 서초 구민들 얼마나 이 감각적으로 제 강의를 쭉 들었으면 그래도 어쩌면 잘 맞출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제가 결정적 힌트를 한번 드려볼까요? 모네의 대표작은 수련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네의 대표작 수련. 르누아르의 대표작은 몽마르트에서 춤추는 그림이죠. 그죠? 몰랑 딜라 갈레트의 무도회라는 몽마르트에서 춤추는 그 그림인데 그 대표작 두 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네의 수련과 그 몽마르트 그림, 그 두 개를 생각해 보시면 르누아르 그림을 찾는 게 좀 더 쉽지 않을까 싶어요. 그건 그 두 그림을 그리기 전 그림이니까 대표작이라 하고 그렇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모네는 인간과 풍경 중에 뭐가에 더 관심이 있습니까? 인간과 풍경 중에 모네는 수련을 그린 모네는 인간과 풍경 중에 어느 쪽에 더 관심이 있을까요? 그렇죠. 모네는 풍경에 관심이 훨씬 많죠. 그래서 모네가 그린 풍경화 속에는 인간의 얼굴에 눈, 코, 입이 그려져 있지 않아요. 원래. 나중에 보시면. 그럼 르누아르는 풍경과 인간 중에 인간에 대한 관심이 더 큽니다. 그죠? 몽마르트 그림 보시면. 그러면 좀 더 풍경화 같은 게 어느 건가요? 좀 더 풍경화 같은. 풍경을 더 방점을 찍은 것이 모네 그림이겠죠. 자, 그러면 다시 어느 게 어느 게 르누아르일까요? 아까는 오른쪽이 훨씬 많았죠. 그래도 비슷하게 그렸지만, 그래도 굳이 보자면
풍경보다 인물에 더 방점을 찍고 있는 조금 더 인물을 중시 여기는 듯한 그런 그림. 그게 바로 르누아르 그림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게 기질 같은 거예요. 스타일이라는 것이 결국 기질인 게 뭐 이렇게 기법과 이런 걸 다 배워도 자기가 그리고 싶은 거는 결과적으로 그리게 되거든요. 모네는 풍경을 그리고 싶고 르누아르는 사람을 그리고 싶은 거예요. 그 차이가 둘의 차이인데 왼쪽은 상대적으로 풍경에 더 방점을 찍고 있죠. 그죠? 오른쪽은 그래도 사람에 더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다른 그림 어떨까요? 같은 장소의 다른 각도입니다. 두 그림 중에 어느 게 더 사람을 그래도 살펴보고 있나? 역시 어때요? 어느 쪽이 더 이게 도판이 약간 그림과 좀 다르긴 한데 요 두 개는 진짜 구별하기 힘들지 않아요? 화면 보시면 제가 이 다리를 제가 일부러 조절한 게 아니에요. 그림을 잘라 붙인 게 아닙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란히 배치하면. 도판이 좀 밝게 나오고 살짝 어둡게 나온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요거는 어느 게 르누아르일까요? 이거는 좀 더 난이도가 있죠. 어느 게 르누아르일까? 아, 이번에도 오른쪽이, 오른쪽, 오른쪽이 두 표네요. 오른쪽 세 표. 대부분 오른쪽을 찍네요. 원래 그 인생의 지혜죠. 아는 게 없으면 뭐가 빨라야 됩니까? 눈치가 빨라야 되죠. 이제 인물이라는 거 밑에 이렇게 써놨죠, 그죠? 근데 왜 이전 작품하고 차이가 그렇게 현격히 나지 않을까요? 좀 전에 본 작품은 확실히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이 작품은 사실 굉장히 선택하기 어렵죠. 둘 다 풍경을 그린 것처럼 보이잖아요, 사실 인물보다. 이건 뭐냐 하면 르누아르가 모네처럼 한번 그려본 거예요. 같이 그리러 다니다 보면 왜 친구처럼 그려보잖아요. 똑같아요. 음식 하다 할 때도 야, 너 레시피가 뭐냐? 이렇게 넌 이렇게 하냐? 그럼 나도 그렇게 한번 해보죠. 뭐 배울 때. 예, 그런 거예요. 이제 일종의. 그러면서도 굳이 보면 왼쪽에는 사람들을 색채 몇 개로 툭툭툭 찍고 그냥 말았는데 오른쪽은 그래도 사람을 이렇게 옷차림이나 이런 좀 다르게 구체적인 뭐 개성이라 할까요? 그런 게 좀 드러나도록 뭐 포즈라든지 동작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그리고 있죠. 그나마 오른쪽은 그래도 사람을 좀 많이 그리고 있고, 왼쪽은 확실히 이제 이 빛이라든가 이런 색채 위주로 그리는데, 오른쪽은 물결을 그리긴 했지만, 왼쪽처럼 그렇게 반사라든가 그런 걸 좀 덜 자세히 묘사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이 이제 르누아르 작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사실 따로따로 보여주면, 저도 따로따로 봤을 때는, 이게 왼쪽은 확실히 모네인데, 오른쪽도 모네 같은데라는 생각이 처음에 들었거든요. 근데 유심히 이제 관찰하면 이제 그런 차이점이 보인다.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아이고, 르누아르는, 죄송합니다. 다시. 이렇게 보시면, 르누아르는 확실히 이 사람을 주로 그리고, 모네는 사물의 생김새보다 빛의 상태를 그려요. 그래서 두 점을 나란히 보시면 어떻습니까? 왼쪽은 모네죠. 모네는 아까 말씀드린 풍경을 위주로 그리면서 색채와 떨림 이런 걸 주로 그리는데 르누아르는 사람 위에다가 저렇게 그리죠. 풍경이라고 하지만 그런 풍경보다는 사람을 항상 중심에 두고 그리는 화가가 르누아르입니다. 그래서 이때 르누아르가 이제 그 전에 모색의 시기라고 볼 수 있고요. 한 10여 년 정도 이런 고군분투 끝에 나중에 보니까 르누아르만의 그림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요. 그걸 이제 본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 관로에 들어갈 말은 과연 무엇일까? 뭘까요, 과연? 빛, 인물, 색. 색이 두 분이시네요. 빛, 인물, 색. 그 자연의 빛은
자연의 빛, 자연의 빛은 캔버스에 먹을까요? 그 질문입니다. 물론 자연에서는 빛이죠. 캔버스에서는 당연히 색입니다. 자연의 빛은 캔버스의 색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그림이 이 르누아르의 대표작이죠. 근데 이 그림도 보시면 앞쪽에 사람들의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다 보이죠. 그죠? 충실하게 묘사하고 있죠. 묘사하고 있고 사람들의 표정이라든가 하지만 동시에 어떻습니까? 여기 떨어지는 빛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쉽게 말하면 빛이 왜 직사광선도 있고 직사광선 바로 이렇게 비치는 빛도 있고 또 어떤 빛도 있어요. 위에 나무 그늘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빛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번 찰랑 떨림 같은 거 있죠. 빛이 이렇게 위에 나무가 있으면 바람 불면 나무에 의해서 움직이는 빛들 그런 빛들은 또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직사광선의 빛과 쉽게 말하면 나무에 한번 반사돼서 또 비치는 빛과 이런 나무 이파리를 투과한 빛과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그렇잖아요. 나뭇잎에서 가려진 부분이 있고 이런 빛들이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뭔가 내가 직접 지금 이 풍경을 보는 듯한 느낌이 나죠. 그죠? 자연에 충실하게 재현하지는 않았으나 뭔가 저기 내가 보고 있는 듯한 느낌? 이렇게 빛이 이렇게 우리가 일상 풍경에서 볼 때처럼 그런 어떤 매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요 그림 같은 경우도 모네랑 르누아르가 같이 그림을 그릴 때였는데 요게 센르강 강변에 있던 그런 이 배 위에 있는 뭐 식당 같은 데거든요. 그러니까 요 그림을 그릴 때도 그날 저녁에 뭐 먹을지도 모를 만큼 가난했습니다, 둘은. 그런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정말 우리는 매일 먹지 못하지만 모네와 같은 친구가 있어서 되게 행복하다, 뭐 그런 취지의 얘기를 했었죠. 자, 이 그림 그릴 때 그랬습니다. 이 앞에 있는 여자분이 이제 이 르누아르 여자친구였고요. 예, 강아지도 이렇게 있고 되게 행복해 보이죠. 여기 어디에 가난과 불안과 걱정이 있어요? 없죠. 그것처럼 르누아르는 떻게 보면 현실을 외면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현실이 우울하다고 해서 그림까지 꼭 우울해야 되냐? 뭐 그런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는 것이 굉장히 뭐 우울하고 슬프고 힘든 사건도 많죠. 그죠? 뉴스 보면 참 좋은 건 참 뉴스에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저녁 뉴스 보면 뭐 나라 곧 망할 것 같을 때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세상이 망할 것 같기도 하고 지구는 이제 뭐 어떻게 될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데 음, 헐리우드의 로맨틱 코미디 영화 이런 거 보면 어떻습니까? 모두가 다 잘 될 것 같고 희망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것 같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게 더 현실적이냐 이렇게 얘기하기는 참 어려운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굳이 나누자면 구스타브 쿠르베 같은 화가가 현실에 좀 그런 숨겨진, 감춰진 그런 면을 폭로하는 화가였다면, 르누아르는 헐리우드 로맨틱 코미디 같은 영화인 거죠. 현실이 우울해도 그림은 좀 즐겁게 그리자. 왜 현실은 우울해도 그림을 아름답게 그리냐면, 당시 시대 상황과 한번 연결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대 상황이 언젠가 하면 프랑스 내적으로는 1870년에 시작된 삼공화정, 아주 긴 프랑스 혁명이 끝나는 시점이었고요. 두 번째는 그렇지만 프랑스 프로이센 전쟁이 있었고, 역시 뭐 드레푸스 사건이라든가 뭐 여러 국내 정치가 좀 불안정했습니다. 그리고 1900년대 들어서 1914년부터 이제 1차 세계대전이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이 르누아르가 살았던 그림을 그리던 시점에는 어, 뭐 굳이 말하자면 태평성대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전쟁도 많고 또 산업혁명 이후로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또 많고 국내외적으로 좀 불안하고 정치적으로 좀 안정되지 않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 시기에 뭔가 현실을 있는 그대로 고발하는 그림도 물론 필요한데 또 같은 맥락으로 사람들에게 삶의 어떤 즐거움이라 그럴까요? 이제 그런 것도 필요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자면 뭐 시사 고발 다큐멘터리도 필요하지만 예능도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봤을 때
프루베라는 화가가 뭐 좀 더 시사 고발 프로그램, 뭐 다큐멘터리 를 만들었다면 르누아르는 다소 예능과 같은 좀 더 사람을 즐겁게 하거나 좀 이렇게 현실에 힘든 현실을 좀 잠시 잊을 수 있고 또 이제 행복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또 그런 어떤 그림이었습니다. 이것이 르누아르가 지닌 아주 중요한 하나의 매력이 됐던 거죠. 이걸 이제 학술적으로 얘기하면 드디어 혁명이 완성이 되고 나서는 대중시대가 됐다는 것이죠. 대중시대. 대중시대가 되었으니 이 호러운 대중들을 위한 그에 걸맞는 그림이 또 받아들여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르누아르 그림의 이제 특징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에밀 졸라, 물론 소설가인데 당시 아주 유명한 또 미술 평론도 했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관능적이면서도 굉장히 날카로운 색채를 가진 그런 화가다라고 이제 상찬을 바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한번 르누아르를 통해서 생각해 볼 만한 점은 뭐냐면 이건 거죠.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이 충돌할 때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오늘 이제 학부모 특강이니까요. 저는 이제 학부생들을 많이 만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인재원에 있으면 그 학부생들의 부모 세대라고 볼 수 있는 공직자들을 또 많이 만나게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도 이제 그 후자에 속할 아마 그룹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일단 어떻습니까?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이 충돌하면 뭘 선택할 것인가? 이것은 뭐 사실 이거 하나로도 한 세네 시간 정도 강의를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일인데요. 잘하는 일을 선택하시겠다. 그 이유는 뭘까요? 왜 잘하는 일을 선택할 것인가? 뭐 이유가 참 길겠죠. 그죠? 시간상 그리고 이제 비대면이다 보니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잘하는 일로 돈을 벌어서 좋아하는 일을 하겠다. 굉장히 뭐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죠? 잘하면 좋아질 확률이 크다. 그 말도 역시 부정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잘하는 일을 하면 생활이 좀 안정되겠죠. 물론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다르게 생각하면 대부분의 삶, 여러분 오늘 여기 지금 계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우리는 둘 다 없잖아요, 사실. 딱히 뭐 대단히 좋아하는 일도 없고, 딱히 대단히 잘하는 일도 없지 않아요? 이 두 개가 나는 정말 A를 좋아하고 나는 진짜 B를 잘하는데, 아, 이게 너무 고민이야.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면 난 뭘 해야 되지? 사실 이런 경우는 제가 살면서 만났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사실. 사실 잘 없습니다. 그죠? 이게 너무 자기적인 질문처럼 보이는데 그걸 알면서도 이렇게 여쭤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부분 공감하시죠? 저도 그래요. 저도 학부 학생들이 그래도 교수님은 되게 좋아하는 일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지금도 제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뭘 잘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다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자 뭐 이런 사람이라고 보는데 딱히 없죠. 사실 좋아하거나 뭐 난 이거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 뭐 몇 번 하다 잘 안 되면 그냥 말잖아요. 또 나이가 되게 잘하는 줄 알았더니 뭐 우리 동네에서 내가 잘하는 줄 알았더니 좀 강남 갔더니 혹은 더 큰 뜻이랍니다. 더 뭐 어디 갔더니 나보다 잘하는 사람 막 수백 명이고 네이버만 쳐봐도 나보다 잘하는 사람 너무 많고 뭐 유튜브를 쳐봐도 이건 뭐 그냥 말잖아요. 이게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약간 극단적인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죠? 자, 여러분의 자녀가 만약에 여러분한테 와서 엄마, 아빠, 엄마, 나 A를 좋아하는데 B를 잘해. 나 뭐 할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은 그 자녀한테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답한 것과 그 자녀들이 물었을 때 뭘 답할지 참, 그쵸. 참 어렵죠.
그냥 그런 고민을 하지 말고 그냥 공부 잘해가지고 서울대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있죠. 그냥 공부 잘해서 그냥 의대 가고 서울대 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도 있죠. 그죠? 그게 제일 크지 않나 싶은데요. 근데 여러분이 그 아이가 태어나서 뭐 밥만 잘 먹어도 잠만 잘 자더라도 기저귀만 잘 떼도 그죠? 아프지만 않고 잘 크기만 하기를 바랬던 또 때도 있죠. 근데 이제 크면서 학교를 가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사람 욕심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건강하면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고, 가급적이면 1등 했으면 좋겠고, 가급적이면 어디 갔으면 좋겠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두 개 다 하라고요? 좋아하는 일을 하다가 뭔가 안 풀리면 잘하는 일을 해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할 것 같다. 그것도 되게 좋은 답이네요. 그죠? 일단 좋아하는 일을 먼저 해보고, 그게 좀 잘 안 풀리면 그때 좀 잘하는 일을 하면 되지 않을까. 뭐, 그것도 하나의 현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이 되시면 오늘이든 언제든 요걸 한번 고민해 보셨다가 내가 나한테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어떻게 답할지, 그리고 내 자녀가 나에게 이걸 물어볼 때 어떻게 답할지, 그걸 한번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이건 뭐 정답이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조금 이제 질문을 이제 넓혀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제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역사를 이렇게 그쪽 공부하다 보면, 역사에 이름이 남는 사람들 있죠? 뭐 좋은 쪽으로 이름이 남는 사람들은 이 둘 중에 뭘 했을까요? 다시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역사에 이름이 남는 사람들은 이 두 개가 충돌할 때 뭘 했을까요? 여기는 대부분 답이 같네요. 역사에 이름이 남는 사람들은 좋아하는 일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하시네요. 하기야 우리 같은 세속에 사는 평범한 사람이 뭐 역사에 이름 남을 일은 아니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짐작하시다시피 좋아하는 일을 했습니다. 역사에 이름이 남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좋게 이름이 남는 사람들은. 그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면 잘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여러 말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제가 내린 생각은 역사에 이름 남는 사람들은 왜 좋아하는 일을 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변절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변절, 변심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저는 제가 이 생각을 하게 되는 첫 번째 전제가 뭐냐면 저는 천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천재, 천재는 없어요. 근데 신동은 있는 것 같아요. 신동은 있는데 천재는 없는 것 같은 게 예를 들어서 예술사만 따지고 봐도 신동은 진짜 많았거든요. 신동이라고 하는 정말 신의 재능을 갖고 태어난 이 아이들 엄청 많아요. 근데 신동이 거장이 된 경우는 딱 한 명밖에 없어요. 어려서 신동 소리를 듣고 커서도 야, 넌 거장이야. 마에스트로, 거장이라는 얘기 들은 사람 딱 하나밖에 없어요. 모차르트입니다. 신동이 거장이 되는 경우는 모차르트밖에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예술 영역에서. 음. 저는 피카소를 뭐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피카소 미술에는 피카소도 신동이지만 거장이 됐죠.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죠? 그렇게 따지면 왜 그런가 하면 아까 여기 많은 분들 얘기하셨지만 인간의 재능이라는 것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여기 그쵸? 누가 뭐래도 끝까지 하게 되는 그리고 이제 변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내가 그 일을 잘해서 정말 높은 자리에 올라가잖아요. 우리 사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시점에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을 잘해서 그 일을 계속 하다 보면 잘하니까 잘하고 그 일을 열심히 하니까 높은 자리에 가거나 사회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크죠. 그때 예를 들어서 어떤 생각을 계속 하게 되냐면 약간 보상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일을 잘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보상, 뭐 그게 돈이든 명예든 계속 보상받으려는 그런 마음이 있게 돼요. 그러면 그 보상받으려는 마음이 있으면 반드시 이 어느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든
좀 무리한 선택이라고 할까요? 좀 어긋나는 결정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쭉 잘 올라가다가 이렇게 추락하거나 아니면 사람이 이상한 행보를 하거나 아니면 갑자기 그 성공이 오로지 자기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해서 자기 자산이라고 생각해서 이 자산을 들고 다른 영역으로 뭐 예를 들면 정치권이라든지 다른 영역으로 넘어가서 추락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 좋아하는 일을 되게 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그렇다 보니까 그런 유혹, 그 좋아하는 일에서 잘하게 되었을 때도 대부분은 그런 제의가 오거나 이렇게 유혹이 와도 좀 이렇게 변절이라고 하긴 좀 과한가요? 이제 다른 영역으로 가거나 아니면 또 다른 보상을 원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미 내 마음의 보상, 행복이거나 즐거움을 이미 얻기 때문에 또 다른 보상을 이- 제시했을 때 잠시 흔들릴 수는 있으나 그 선택을 하는 경우는 현저히 적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제가 공부한 게 뭐 인류사 모든 사람을 다 공부한 건 아니겠죠. 저도 제가 관심 있거나 주된 공부 영역이 있기 때문에 저의 경험 안에서 드리는 말씀이니 또 다른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는 분야에서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점을 감안하고 말씀드리자면 좋아하는 일을 했던 분들이 여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꾸준하고 성실하고 뭐 끝까지 할 수 있는 마음이거나 삶을 지탱하는 이유가 되거나 뭐 여러 이유들로 어 이게 지속될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좋아하는 일을 하면 확실히 좀 행복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100 행복한 게 아니라 한 번에 100 행복한 사람보다 10씩 10번 행복한 사람이 낫다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조금 더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좀 더 그런 행복이나 이런 것좀 근접하지 않나 싶습니다. 르누아르 결혼했죠. 네. 그래서 르누아르가 왜 그렇게 했냐면 예쁜 것을 예쁘게 그린다. 이게 르누아르의 가장 본질적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소재, 미인은 미남과 미녀를 포함합니다. 미인과 동물과 아이들을 그린다. 그래서 이런 그림도 그에 걸맞게 예쁘고 아름다운 소재니까 좀 부드럽고 풍성해 보이는 이런 이분이 부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색채와 붓질로 굉장히 사랑스러움을 구현해내고 있고 당시에 다른 화가들이 주로 이제 모네 같이 풍경을 주로 많이 그렸으면 초상화를 그려서 또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르누아르는 인상파에서 거의 유일하게 초상화를 그렸기 때문에 제가 그냥 하는 말로는 초상화 담당이 르누아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요 말입니다. 요게 이제 르누아르 말인데 소중하고 즐겁고 예쁜 것, 예뻐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행복함을 전하고 싶다. 그래서 붓질도 부드럽게 하고 색채도 사람들에게 따뜻한 느낌을 주는 그런 다정한 색깔을 이제 칠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은 위대한 동시에 즐거워야 된다. 보는 즐거움도 있어야 되고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다독여야 된다. 뭐 그런 뜻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르누아르한테는 양식, 뭐 인상주의는 무슨 주의니라보다 그림 자체가 중요해서 이런 그림들을 이제 초기작부터 후기작에 이르기까지 주로 일관되게 그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이 이 그림을 그리면서 행복했기 때문에 그림을 보는 우리에게도 지금까지 그 행복이 이렇게 전달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진을 보시면 정면에 보이는 여기가 지금 제가 가리키는 여기가 루브르고요. 이 앞쪽이 오르세입니다. 비스듬히 마주보고 있죠. 그래서 르누아르가 루브르와 오르세의 어떤 연결점이다. 이 제 평가는 근거는 뭐냐면 굉장히 고전적이면서도 인상주의적 색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모네가 인상주의의 대부죠. 물론 모네가. 근데 모네의 인상주의는 상대적으로 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진보적이고 완전히 새로운 미술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야, 나는 저 모네의 그림은 너무 과격해. 너무 멀리 갔어. 나는 인상주의가 뭔지는 알겠는데 나한테는 좀 안 맞아. 이런 또 어떻게 보면 굳이 말하자면 중도 보수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죠.
여기서 말하는 진보 보수는 정치적 성향이 아니라 예술 취향에서 좀 더 이제 고전을 좋아하냐, 새로운 걸 좋아하냐 그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냥 나는 그냥 새로운 게 싫은 건 아닌데 모네는 너무 새로워 이런 분들이 다수겠죠. 그 사람들한테 르누아르는 그래, 모네는 너무 멀리 가서 좀 그런데 르누아르 정도도 인상주의라면 나는 뭐 인상주의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다르게 하자면 모네가 인상주의의 예술성을 담당했다면 르누아르는 인상주의의 대중성을 담당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마네가 모더니즘 회화의 예술성을 담당했다면 드가라는 화가는 어, 또 대중성을 또 이렇게 확보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그래서 항상 어떤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그런 어떤 사람이 있냐 없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모네와 르누아르의 관계는 좀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마 여러분들이 질문이 혹시 있으실까요? 질문이 없을 것 같아서 르누아르의 이제 생애 후반부를 보냈던 이 아뜰리에를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이 올리브 3헥타르에 이르는 올리브 밭을 인수해서 아뜰리에를 꾸며가지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올리브를 여기 생산하고 있는데요. 요 앞에 사진 속에 있는 저 여자분이 키가 한 165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나무랑 비교해 보시면 엄청나게 큰 오래된 수백 년 된 올리브 나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르누아르가 살았던 흔적들도 잘 보존되어 있고 그림들도 원화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남프랑스를 여행하실 기회가 있으시면 꼭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들도 있고요. 특히 이제 여행의 즐거움처럼 이 르누아르가 그렸던 요 소녀 그림이 이번 전시에 와 있습니다. 요 그림은 아닌데 다른 그림으로 와 있는데요. 이 소녀를 보고 나서 이 미술관 창밖을 봤더니 요 소년이 있더라고요. 뭔가 그림이 현실이 되는 그런 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것도 역시 르누아르라는 화가에 어울리는 만약에 르누아르가 살아 계셨더라면 저 소년을 모델로 그림을 그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르누아르의 공간과 참 잘 어울린다 싶어서 사진을 찍었고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했던 내용은 요 파리 미술관 역사로 걷다라는 책의 모네와 르누아르 편을 참고하시면 아마 조금 더 자세히 아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질문 있으면 질문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시간 정도 르누아르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서 AI 시대에 대한 인문학이나 뭐 그런 이야기, 그리고 아까 학부모로서 아까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 뭐 그런 이야기 좀 나눠봤는데요. 이게 저희가 또 현장에서 오프라인으로 했으면 조금 더 또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했으면 조금 더 양방향 강의였을 것 같은데 아마 이 주말 아침이고 해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름 또 그 질문이 있으시거나 하면 저 SNS로 질문을 주시면 제가 나중에라도 답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AI 시대의 미술을 어떻게 배워야 할까요? 이거 어려운 질문이네요. 저는 화가가 아니어서 그렇긴 한데, AI 시대라도 역시 예술은 그 기계 기술로 뭐 대체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으나, 역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그 상상력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그 상상력이 좀 모호하다면, 어, 그 인간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결국 또 그 마음이 들어간 작품들이 아닐까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역시 예술이 계속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짧게 답하기가 좀 어려운 질문이라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서로 이야기를 좀 더 나눌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주말 아침에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았고요. 오늘 여기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